차가운 러시아의 겨울과 달리 따뜻한 한국의 정이 한 베테랑 승무원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10년 동안 감정을 철저히 숨기며 매뉴얼의 여신으로 불리던 러시아 항공 승무원에게 인천공항이 단순한 경유지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소비에트 시대를 겪은 외삼촌이 당 간부의 차량 정비 실수로 해고당하는 일을 목격하며 감정은 약점이고 남을 도우면 손해를 본다는 교훈으로 자란 그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항 청소원에게 인사하는 젊은이를 보며 러시아에서는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야라던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고 주인들의 작은 친절이 공산당 시대의 냉정한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이 깨달음은 정치적 억압과 계층 의식 속에서 자란 한 승무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유지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으로 차가운 관찰자에서 따뜻한 인간으로 변화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저는 러시아 항공 승무원 알리사 로마노바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 한 번 제 별명을 떠올렸어요. 매뉴얼의 여신,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동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회사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니까 그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별명이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답고 효율적이라는 뜻이니까요. 러시아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으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고 믿어왔거든요. 비행기에 올라 이번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인천공항 도착, 이틀 숙박, 모스크바 복귀.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승무원 브리핑에서 들은 정보는 간단했어요. 인구 5천만 수도 서울, 주요 음식은 김치, 비즈니스 중심지.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모하며 생각했죠. 또 다른 아시아 도시, 모두 비슷비슷해. 기내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제 평소 업무 방식대로 일했어요. 웰컴 어보드, 플리즈 테이크 요 시트. 표준화된 문장만 사용하고 최소한의 미소만 짓고 개인적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죠. 승객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만 기계적으로 응답했어요. 러시아 항공 매뉴얼 280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비행 중 동료 승무원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더라. 서비스가 좋아서 팁도 잘 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틀 후면 떠날 곳이고 저는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대했거든요. 감정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오직 업무만 충실히 수행하면 되니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저에게는 뉴욕, 파리, 도쿄의 불빛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며 저는 이미 다음 비행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 잠깐 머물다 갈 곳일 뿐이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러시아어로 안내 방송을 하고 일부는 러시아어로 직접 응대하더군요. 모스크바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조금 신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죠. 이런 것도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저를 잠시 멈추게 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청소하던 아주머니에게 깊게 인사를 하며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나이도 한참 어린 남자가 청소원에게 존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청소부는 거의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든요. 특히 공산당 시절부터 내려온 계급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짐을 찾아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승객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직원들이 진심으로 웃으며 안내하고 심지어 지나가던 할머니가 저에게 과자를 권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낯선 사람끼리 이런 교류를 하지 않거든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외할아버지가 당 간부였는데 항상 말씀하셨죠. 알리나 세상은 차갑고 현실적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살아남을 수 없어. 제가 7살 때 외삼촌이 당 간부의 차량 정비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한동안 주변의 시선을 피해야 했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어머니는 제게 더욱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너도 같이 끌려가게 돼. 감정은 약점이야.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거리를 두고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았죠. 그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분명 다른 도시들과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더 밝아 보였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곧 떨쳐버렸어요. 단순히 처음 보는 문화라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간단히 짐을 풀고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죠. 관광 계획 따위는 없었어요.
호텔 주변만 간단히 둘러보고 바로 공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도 결국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야. 이틀 후면 떠날 거고 모든 것이 기억에서 사라지겠지.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공항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젊은 남성의 모습. 그 짧은 순간이 왜 자꾸 기억날까요? 저는 이내 그 생각도 떨쳐버리려 했어요. 10년 동안 매뉴얼의 여신으로 살아온 제가 단순한 친절 한 번에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요. 내일도 그저 평범한 경유지에서의 하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프론트 직원이 참 이상했어요. 단순히 계산만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오늘 날씨가 좋으니 시내 구경을 해보라고 추천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까지 꺼내서 가볼 만한 곳들을 표시해주면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명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러시아 호텔이었다면 체크아웃 손님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직원은 없었을 텐데요.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간단히 주변만 둘러보고 공항으로 향해야 했지만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호기심에 조금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물 한 병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러시아어로 프리비엣이라고 인사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이 동네에 러시아 관광객이 많아서 간단한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에 타니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노약자석에 젊은 회사원이 앉아있다가 할아버지가 타시자 바로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그리고 임산부가 타자 또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러시아 지하철에서는 각자 자기 자리만 지키려 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런 게 정해진 규칙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죠. 몇 정거장을 지나 명동역에서 내렸어요. 쇼핑 거리를 걸으며 유심히 관찰해봤는데 상점 직원들의 태도가 독특했어요.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 하더군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이 영어로 피부 고민이 있냐고 물어보며 여러 제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하지만 강요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정말 도움이 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면서도 서로 양보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려주고 식당에서는 직원과 손님이 서로 존댓어를 쓰며 대화하더군요. 러시아에서는 계층 간의 구분이 명확해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낯설었어요.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고객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가장 싼 메뉴인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외국인이 처음 온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비빔밥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반찬들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김치, 이건 시금치, 이건 콩나물이라며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조심시켜주기도 했어요. 먹는 동안 사장님이 몇 번이나 오셔서 음식이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러시아 손님이 와서 먹고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에 이런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문하고 먹고 계산하고 끝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손님을 마치 집에 초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식혜를 주시더군요. 그리고 한국 여행이 어떤지 물어보시면서 가볼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관광 가이드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올 때도 잘 드셨어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나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군요. 식당을 나와 길을 걸으며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모든 친절이 진짜일까? 아니면 외국인 손님이라서 특별히 그러는 걸까? 하지만 주변을 보니 한국 사람끼리도 서로 정중하게 대하고 작은 호의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버스 기사가 내리는 승객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카페 직원이 단골 손님의 메뉴를 기억하고 있고 상점 주인이 지나가는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는 모습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점이 된다. 남을 도우려다가 같이 망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오시더니 말을 걸어주셨어요. 러시아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면서 손자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며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 사탕을 하나 꺼내서 주시면서 외국 나와서 힘들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이런 작은 관심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겨우 하루 동안 받은 친절과 관심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것보다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따뜻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제가 알던 세상은 각자 도생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내일의 계획을 세우려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공항으로 가서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나라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뭔가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곳은 그냥 경유지일까?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온 다른 방식의 삶이 있는 곳일까? 비행기 지연 소식을 들은 날이었어요. 출국 당일 새벽에 호텔을 나서 공항으로 향했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알려주더군요. 기상 악화로 모든 러시아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오늘 저녁에나 출발할 수 있다고요. 평소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조금 더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공항 직원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시내 관광 쿠폰을 건네주었어요. 쿠폰을 받아들고 다시 서울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광화문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식당 사장님의 친절, 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관심, 편의점 직원의 러시아어 인사. 모든 것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광객도 있고 시민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낯선 사람과 사진을 찍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카페에서 나와 경복궁 쪽으로 걸어갔어요. 궁궐 입구에서 한 관광객이 지도를 들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더군요. 지나가던 대학생이 다가가서 영어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지도를 찾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함께 입구까지 걸어가 주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12살 때 외삼촌이 당 간부의 차량 정비 실수로 직장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했어요. 이웃들은 우리를 모른 척했고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그때 제게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알리나, 이 세상에서 믿을 건 오직 너 자신뿐이야. 남을 도우려다가 너까지 망한다. 감정은 약점이 되고 관심은 위험이 된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며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았죠. 남을 돕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피했어요. 그게 안전하고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는 그 모든 신념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추천해 주시더군요. 러시아 분이시죠? 어제 저희 가게에 러시아 손님이 오셔서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러시아 사람인 걸 알았는지 신기했어요. 된장찌개를 주문하니 사장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시면서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 혼자 앉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사장님이 바로 달려와서 물을 가져다 드리고 등을 두드려 드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신지 물어보더군요. 할아버지가 진정되자 사장님이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며 다음에 건강하실 때 오시라고 했어요. 러시아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작은 디저트를 주셨어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러시아는 여기보다 추울 텐데 따뜻한 한국이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며 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감정은 언제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거죠. 식당을 나와 길을 걸으며 생각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의 친절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상술일까?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할아버지를 챙기는 모습,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는 대학생, 낯선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계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공원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아이가 영어로 익스큐스 미라고 하며 길을 물어봤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한다고 설명했는데 아이는 실망하는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Thank you anyway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더군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세상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어요. 각자 도생하고 남에게 관심 두지 말고 감정 표현은 약점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작은 도움도 아끼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식당 사장님, 길을 안내해준 대학생, 물어본 여자아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민들. 모두 저에게는 낯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행복해 보였어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러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차가운 표정, 기계적인 대응, 감정을 숨기는 일상. 하지만 과연 제가 그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본 다른 방식의 삶이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린 이틀이었어요. 어머니의 교훈대로 살아온 10년이 무색하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죠.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낯선 이에게도 도움을 주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더군요. 그 따뜻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국 가족이 보였어요. 할머니, 아들 내외, 그리고 어린 손자가 함께 있었죠.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으며 울먹이고 계셨어요. 유학을 가는 손자를 배웅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이가 잘 지낼 거라고 다독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외할아버지가 모스크바로 출장을 갈 때 할머니도 가족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담담히 작별 인사만 하고 돌아섰죠. 감정을 보이면 약해 보인다는 게 우리 집안의 철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 이상하면서도 부러웠어요.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작은 한국 전통 공예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상점 주인이 러시아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념품을 찾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특별히 찾는 게 없다고 했는데 주인이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해 주었어요. 이건 복자수 키링이에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러시아 가서도 행복하시라는 의미로 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사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주겠다니요. 러시아에서는 상거래 관계가 아주 명확했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관계는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손님과 주인 사이에도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키링을 받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제 공항에서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가 계시더군요. 저를 알아보시고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러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생크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하루만 본 사람인데 기억해 주신 거예요. 러시아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백 번의 여행을 했지만 청소원이 저를 기억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주머니가 저에게 작은 종이 학을 건네주신 거예요. 한국 전통 선물이에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공항 청소원이 승무원에게 선물을 주다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러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주머니는 일하러 가셔야 한다며 다시 한번 인사하고 가셨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종이 학을 들여다봤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접으신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종이 학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열흘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매뉴얼의 여신이라 불리며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 작은 선물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게이트로 이동하며 공항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경유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곳에서 경험한 따뜻함, 진정성 있는 관심,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감정은 약점이고 남을 도우면 손해를 본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더 행복해 보였어요. 청소 아주머니도 식당 사장님도 길에서 만난 학생도 모두 제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탑승구로 향하며 손안에 복자수 키링과 종이 학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선물들이 제게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승무원 유니폼을 받았을 때보다, 첫 번째 국제선 비행을 했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차가운 표정, 기계적인 서비스, 감정 없는 일상.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매뉴얼의 여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의 따뜻함이 자리 잡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더 이상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었죠. 여기서 배운 것은 언어나 문화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른 방식, 진정성 있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도 오늘의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승무원 업무를 시작하며 평소 습관대로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승객들을 바라보며 문득 한국 사람들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주 작은 미소라도 지어보면 어떨까? 매뉴얼에는 없는 일이지만 오늘 하루만은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의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업무를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무표정을 유지하며 기계적으로 일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승객들을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어요. 물론 매뉴얼대로 하는 완벽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작은 미소였죠. 한 승객이 승무원님, 오늘 특별히 밝아 보이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비행 중에 한 승객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평소라면 매뉴얼대로 도움만 드리고 끝냈을 텐데 이번에는 괜찮으신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승객은 저의 관심에 놀라면서도 고맙다고 했어요. 동료 승무원들도 제 반응을 신기하게 바라보더군요. 기내식 서비스를 하면서도 평소와 달랐어요.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게 아니라 승객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한 할머니가 음식이 좀 짜다고 하시자 물을 더 가져다 드리고 입맛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고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기내식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만 하고 끝났을 텐데 이번에는 할머니의 불편함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휴식 시간에 동료 승무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알리사, 오늘 뭔가 다르네요. 평소에는 매뉴얼대로만 하더니 오늘은 승객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보이시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친절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죠. 동료는 고개를 갸웃하며 감정적으로 대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데 라고 했어요.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가까워지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 예전의 일상이 시작될 거였죠. 차가운 도시, 무표정한 사람들, 매뉴얼대로만 돌아가는 생활. 하지만 가방 안에 복자수 키링과 종이 학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이 작은 선물들이 주는 따뜻함을 잊지 않겠다고. 공항에 도착해 승무원실로 들어가니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알리사, 한국은 어땠어? 그냥 평범한 경유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냥 그랬어요 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특별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진심으로 대해주더군요. 동료들은 웃으며 관광 책자 같은 말 하네요 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지나갔고 노인이 서 있어도 젊은이들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한국 지하철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서 계신 할머니께 자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놀라시면서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집에 도착해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복자수 키링과 종이 학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공항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 친절했던 식당 사장님, 도움을 준 대학생들.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어머니의 교훈과는 정반대였지만 그들의 방식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업무 브리핑을 받았어요. 내일은 도쿄행, 다음 주는 파리행. 익숙한 일정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각 도시에서 만날 사람들,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작은 교감들이 기대되었어요. 팀장이 저에게 알리사,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더군요. 저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려고요.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리사, 감정적으로 대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프로의식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다음 비행에서 도쿄로 가면서 승객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이들도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개인들이었어요. 기내 서비스를 하면서 더 친절하게, 더 관심 있게 대하려 노력했어요. 결국은 작은 변화였지만 승객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며칠 후 또 한국행 비행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경유지가 아니라 기대되는 목적지였어요. 비행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정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보고 싶었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기내에서 승객 명단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매뉴얼의 여신이라던 별명은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진정성을 제 업무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금 또다시 한 아랍 가족의 이야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리야드의 중고 전자제품 상인이 딸의 투병 과정 중 한국 의료를 경험하며 눈물 흘리는 감동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그동안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 상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와 터키의 병원들을 전전하며 딸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
절망했던 상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을 찾았고 서울의 병원에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국 제품들에 대해 품질이 괜찮지만 믿기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특히 동생의 인종차별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컸었죠. 많은 중동인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이번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목소리를 높이게 합니다. 그의 사연은 단순한 치료 경험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화합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의료적 경험을 넘어 문화 간 소통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고정관념의 압박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의 용기는 편견적 사고와 열린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입니다. 저는 38살의 사우디 남자로 아내를 일찍 여인 후 14살 딸 자라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중고 전자제품 가게 주인입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파는 작은 가게는 제 전부였죠.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날,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며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리야드의 저녁 공기를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진열대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눈가, 수염 사이로 보이는 주름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였어요. 아빠, 저 왔어요. 14살 딸 자라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방긋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죠. 저는 태블릿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맞이했어요. 우리 딸,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자라는 늘 그렇듯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자라는 제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전단지, 한류 문화의 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화려한 K-팝 가수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었죠. 자라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 종이를 저는 무심코 치워버렸습니다. 한국? 그 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래? 제 목소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몇 해 전 동생 하산이 한국에서 유학하던 중 겪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지. 저는 중얼거렸죠. 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지만 눈빛엔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이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자라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휴식을 취했어요. 아빠, 저 요리 다 됐어요. 자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문득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라는 씩씩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 하산을 만났어요. 동생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울먹였죠. 형, 난 그저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저는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응어리진 분노가 다시 올라왔어요. 저는 매일 한국산 전자제품을 팔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한국 제품들. 갤럭시 스마트폰이 진열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부품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제 생계를 책임지는 물건들이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품질은 분명 괜찮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제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에 믿을 만한 성능을 제공했죠. 하지만 믿고 쓰기엔 어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늘 뒤따랐어요. 마치 진짜보다 조금 모자란 모조품 같은 느낌. 그리고 SNS에서 접한 한국 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 한국 의사들은 환자보다 돈을 먼저 본다더라. 미용 수술만 발달했지. 실제 의술은 형편없다더라 같은 댓글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 하산의 눈물 젖은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요. 유학 시절 더러운 아랍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던 하산.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라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딸은 절대 그런 나라에 보내지 않을 거야. 아침 저는 자라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리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딸은 강하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새로 들어온 중고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씨, 여기 자라 학교인데요. 딸이 응급실로 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없이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자라. 그 모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였죠. 사우디의 뜨거운 여름 오후 공기조차 숨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죠. 응급실 문을 열자 의사들이 자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자라, 내 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자라는 눈을 겨우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진통제를 투여했고 검사를 진행 중이에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딸이 괜찮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죠.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어요. 알라여, 제발 자라를 지켜주소서. 의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제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 딸이 위험합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날부터 저와 자라의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리야드의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저는 제다의 대형 병원으로 자라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도 의사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복합적인 증상이라 단번에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비슷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자라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한때 빛나던 까만 눈동자는 공허함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빠가 꼭 너를 낫게 해줄게. 약속할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약속은 단단했죠. 시간이 흐르고 국내 최고라는 의사들마저 답을 주지 못하자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때 사촌 동생 카림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밖에서 저를 만난 카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 터키에 아는 의사가 있는데 연락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듯 카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탄불의 병원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제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켜졌어요. 정말 거기서 자라를 치료할 수 있을까? 카림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앰뷸런스에 실린 자라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라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가 생각한 건 오직 하나였죠. 사람한다오. 제발. 비행기가 터키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끝없는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갔어요.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자라는 카림이 연결해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 시설에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전문적으로 보였죠.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는 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차례 검사가 이어졌고 저는 병원 로비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들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죠. 그때 의사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의 증상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우리도 정확한 병명을 확정짓기 어려워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터키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라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밀한 미세수술이 가능한 다른 기관과 상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랍계로 보이는 간호사였어요. 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파이살 씨 괜찮으세요? 저는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귀를 기울였죠. 혹시 한국을 알아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잖아. 제 목소리엔 냉소와 피로,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형부가 복잡한 심장 질환으로 몇 년 전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선 포기했던 사례였지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일어섰습니다. 고맙지만 내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동생 하산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죠. 그가 한국에서 겪은 차별, 그 가슴 아픈 기억들. 저는 자라이 병실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파이살 씨,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형부의 목숨을 구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그녀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보여요. 병실로 돌아와 자라를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창백한 얼굴, 힘겹게 오르내리는 가슴. 저는 창가에 서서 이스탄불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럽 중심의 교육을 받아온 저에게 동아시아는 늘 미개발된 선진국이 아닌 이미지였어요. 한국은 특히 값싼 기술력과 과잉 마케팅의 나라로 각인되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본 영상. 사우디 왕가의 일원이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중동 부유층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자라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는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제 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현실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딸 목숨을 그런 나라 의사에게 맡길 수 없어. 그러나 자라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에서 밤을 지새우던 중 문득 리야드에 있는 무함마드 박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제가 가게에서 만났던 의사였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의료 연수를 받았다고 했었죠. 절박한 마음에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함마드, 나 파이살이야.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자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리야드로 돌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라는 터키 병원에 남겨두었죠. 카림이 잠시 지켜주기로 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의심과 불안이 저를 뒤덮었지만 한 가닥 희망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형 병원으로 향했어요. 무함마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장학문외과 수술로 연수받은 그는 이제 리야드에서 존경받는 전문의였죠. 파이살, 오랜만이네. 무함마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라의 의료 기록을 모두 내밀었어요. 자라의 상태가 심각해. 제발 도와줘. 무함마드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불안감에 떨었어요. 무함마드는 말없이 자료를 살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케이스야. 내가 연수받은 서울의 병원, 그 안에서도 특정 교수만이 다룰 수 있는 사례지. 그의 말에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자라를 고칠 수 있을까? 무함마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그 수술법은 배웠지만 자라 상태는 너무 위험해. 내 손으론 무리야. 저는 망연자실해졌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한국이란 곳이 진짜 가능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동생의 상처, 제 편견,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딸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해줄 수 있겠나?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무함마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와의 만남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리야드 호텔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어요. 무함마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서울의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손톱은 어느새 다 물어뜯은 상태였죠. 딸의 생사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파이살. 무함마드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자라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어. 상태가 매우 위중하지만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이 든든한 벽처럼 느껴졌던 제 편견이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 딸을 받아준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함마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김 교수님께서 직접 사례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어. 세계적으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야. 내가 배운 미세수술법의 창시자이기도 하지. 무함마드의 말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터키로 돌아가 자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카림은 저의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형,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자라를 위해서라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동생 하산의 아픈 기억, 그동안 품어온 편견들, 그리고 SNS에서 본 부정적인 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자라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무지가 내 딸을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자라는 특수 의료 장비가 갖춰진 앰뷸런스 비행기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비행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났죠. 자라야, 조금만 더 버텨. 우리 곧 좋은 병원에 도착할 거야. 의식 없는 자라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곳은 동생이 상처받았던 나라. 하지만 동시에 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곳.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며 공항 출구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보낸 전용 앰뷸런스와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이살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하미드입니다. 병원에서 아랍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유창한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준비까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죠. 감사합니다. 제 딸은. 하미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질서 정연한 도로,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자라가 나아질 수 있을까?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라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수속을 마쳤죠. 하미드는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지금은 자라 양의 상태를 정밀 검사 중이에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살 씨. 저는 김준호 교수입니다. 하미드가 통역을 해주었죠. 김 교수는 차분하게 자라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케이스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수술은 내일 아침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에서 자신감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호텔에 묵으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도시. 동생 하산이 상처받았던 이곳에서 제 딸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알라에게 기도했어요. 딸을 지켜주소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자라와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의식이 없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을게. 꼭 돌아와. 간호사들이 자라를 수술실로 데려갔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수술은 무려 8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미드는 가끔 음료수를 가져다주며 저를 위로했어요. 김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중동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죠. 저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정말요? 몰랐네요. 하미드는 미소 지었어요. 네, 한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수술 분야는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질서 정연한 병원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수술이 8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병원 밖을 나서지도 못한 채 속으로 알라에게 기도했습니다. 가끔 하미드가 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길고 긴 기다림이었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은 알 수 없었죠. 그가 마스크를 내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라 양은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음 72시간이 중요해요. 합병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기쁨과 불안, 감격과 후회의 감정이 엉켜 정신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딸을 지켜보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어요.
자라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하지만 의료진들의 꼼꼼한 케어가 놀라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자라의 상태를 체크했고 모든 것이 기록되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 교수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라 양의 상태가 안정을 찾고 있어요. 뇌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제 의식을 찾을까요? 모든 환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징후들이 보여요. 김 교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에서 코란을 읽고 있었어요. 문득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죠. 자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자라, 내 딸? 소리쳤습니다. 순간 자라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자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간호사님.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고 자라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놀랍군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기뻐했죠. 저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산의 아픔, 제 편견,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자라는 더 선명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한국이야, 딸아. 네가 아픈 병을 고치러 왔어. 자라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선이 생겨난 순간이었죠. 그래, 이곳의 훌륭한 의사들이 내 목숨을 구했단다. 자라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한국을 싫어하셨잖아요. 아빠가 틀렸었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때 김 교수가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자라의 회복은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자라의 얼굴을 비추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김 교수와 의료진이 회진을 돌았고 자라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아빠, 이 병원은 정말 깨끗해요. 조금씩 기력을 되찾은 자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놀라운 곳이지. 병원 시스템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곳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약을 가져왔고 식사는 자라의 상태에 맞게 특별히 준비되었어요. 어느 날 하미드가 휠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라 양, 오늘은 병원 정원을 좀 구경해 볼까요? 자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병원 정원은 예상 외로 아름다웠어요. 잘 가꾸어진 나무들과 꽃들, 작은 분수가 있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다른 중동 환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 온 환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남편이 희망을 찾았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원에서 돌아온 후 자라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나 빨리 나와서 서울 구경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럼 우리 꼭 그럴 거야. 처음으로 한국을 관광객으로서 바라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수술 후 열흘째 되던 날, 김 교수는 자라의 회복이 놀랍다며 기뻐했습니다. 자라 양은 정말 강한 아이군요.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시에 묘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이 갑자기 아쉬워졌어요. 병원 내 통역사 하미드는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사우디와 한국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가족 중심적이고 손윗사람을 존중하죠. 하미드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병원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며 한국 음식도 조금씩 시도해 보았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김치와 비빔밥이 점차 익숙해졌죠. 예전 같았으면 고개도 돌리지 않았을 현지 음식과 문화에 점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라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이 모였고 밤중임에도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김 교수까지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죠. 합병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염이에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술국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걸요. 첨단 의료기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자라가 다시 안정을 찾은 후 저는 병원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제 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산의 경험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자라의 퇴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숙소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러야 합니다. 김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숙소비까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죠. 하미드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울에 저렴한 숙소가 있을까요? 하미드는 친절하게 몇 가지 옵션을 알려주었어요.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묵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장기 투숙이라면 할인도 가능해요. 저는 감사히 정보를 받아들였죠. 그날 저녁 제가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숙소를 알아보고 있을 때 무함마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이살 자라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서울에 머물러야 한대.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무함마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한 형이 있어. 외국인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지. 연락해볼게. 무함마드의 제안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퇴원날 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자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과 손수 쓴 회복 기원 카드였어요.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검진까지 잘 지내길 바랍니다. 김 교수의 말에 자라는 수줍게 미소 지었죠. 아이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무함마드가 소개해준 게스트하우스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무함마드의 친구로 중동에서 유학 온 아들이 있어 아랍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무슬림 기도 공간도 마련해 두었어요. 그의 배려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죠.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자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서울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순간 저는 동생 하산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화였습니다. 하산, 나 지금 한국에 있어. 전화를 받은 하산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라의 병, 터키에서의 절망,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희망까지. 하산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형, 내 경험은 안 좋았지만 그게 그 나라 전체를 판단할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날 저녁 저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였죠. 병원 통역사 하미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미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날 하미드가 자라를 위해 휴일을 내어 저희를 방문했어요.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자라는 기뻐 손뼉을 쳤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었죠. 하미드는 자라의 상태를 고려해 천천히 여행 계획을 짜주었어요.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한강공원. 자라 양이 무리하지 않을 곳들로 골랐습니다. 한국의 궁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슬람 건축과는 다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화려하지만 절제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양식이었죠. 이게 조선 시대의 궁궐입니다. 500년 역사를 가진 왕조였어요. 하미드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심이 피어났어요. 인사동에서는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마시는 차의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자라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작은 한과를 내어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사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자라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았어요. 한강공원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타겠다고 고집했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자라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빠, 나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자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습니다. 저희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경험을 글로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한국, 딸의 생명을 구한 곳이라는 제목으로요. 마지막 검진 날,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자라 양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김 교수님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한 달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제 손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화면에는 그동안 써온 글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한 곳, 내가 몰랐던 한국. 처음엔 단순히 기록으로 시작했던 글이 어느새 긴 에세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저씨는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라는 한국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경복궁 미니어처 한복 입은 인형,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선물해준 회복 기원 카드. 아빠, 우리 또 한국 올 수 있어요? 자라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번엔 치료가 아니라 여행으로. 리야드에 도착하자 현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문 닫힌 가게, 쌓인 청구서들. 한국 치료비로 저축은 바닥났지만 딸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제 딸의 생명을 구한 나라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라가 학교에 돌아간 첫날, 저는 그녀를 교문 앞에서 바라보았어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한국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표정,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가게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 박사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래, 어땠어? 한국은? 그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처음에 한국 얘기 꺼냈을 때 내 표정 아직도 잊지 못해. 무함마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내 고정관념을 깨줘서. 무함마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가 쓴 글 혹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글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글을 지역 신문에 투고했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한 곳, 내가 몰랐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요. 편집자는 처음에 놀랐지만 이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는 처음이네요. 게재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린 제 글은 예상 외로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중동에서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 가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몇몇 분들은 직접 저에게 연락을 취해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국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과 마음이 있어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저는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때로는 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이 여정이 단순히 딸을 치료받는 과정이 아니라 제 자신이 치유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자라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학교에서도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방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김 교수님과 찍은 사진, 병원 의료진들과의 단체 사진도 있었죠. 자라는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정말 행운아예요. 당신이 편견을 버리고 한국에 데려가 주셨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알라에게 기도드립니다. 제 딸을 살려준 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항상 덧붙입니다. 나는 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내가 먼저 치유받았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이해란 고정관념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 여정은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